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깜짝 놀랄 인물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인데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지미 카터가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해결사적 역할을 하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가 간접적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박한식이라는 분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승사될 가능성은 뭐 없다고 봐야죠.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카터를 매우 싫어할 타입입니다. 그리고 카터가 이 남북관계에 끼어서 한 역할이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아주 부정적인 역할이 많습니다. 그러나 카터는 미국에서 일정한 지지가 있습니다. 평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카터를 상당히 좋아하죠. 평화, 인권, 그리고 카터 스스로도 자신이 상당한 도덕군자인 것처럼 행동하곤 합니다. 이 새삼 왜 카터가 또 나왔는지 한국 사람 하면 카터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을 텐데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자주 등장하는 전직 대통령입니다. 예컨대 제 기억으로는 2014년에 그때 이석기 의원이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되어 가지고 1,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을 선처를 탄원하는 요청하는 성명서를 만들어가 한국 대법원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카터 센터입니다. 카터 센터 이름으로 했는데 그것은 카터의 사인을 받았을 거니까 카터의 의견이라고 봐야죠. 그 내용인즉슨 현재 상고심의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제시된 사실들이 진위에 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내정 간섭은 아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뭐라고 했느냐. 이석기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참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이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대해서 억압적입니까? 이 국가보안법은 국가 반역자에 대해서는 억압적인 법입니다. 그러나 애국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방패입니다. 보호막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국가보안법과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억압적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독재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87년 이전의 정권을 독재라고 부르는 것도 무리고 설사 독재라고 하더라도 국가를 지키겠다는 법이 나쁠 수는 없는 거죠. 더구나 이 국가보안법은 1987년 이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지금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이야기가 들을 정도로 이게 느슨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법관의 평에 의하면은 간첩에 대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간첩에 대한 인권보호가 살인사건 범인에 대한 인권보호보다도 더 지극정성으로 해줘가지고 이게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재판도 안 된다. 이런 개탄이 나올 정도인데 저 멀리 조지아주에 있는 카터가 느닷없이 국가보안법이 무슨 악법인 것처럼 이런 성명을 내가지고 그것도 대법원에 제출했다 하는 것이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4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때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유엔이 제재를 하고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폭격까지 검토하고 있는 이 결정적 순간에 카터가 등장해가지고 북한을 가가지고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과의 이른바 정상회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김영삼 대통령을 만났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재 국면에 구멍이 생겨버렸습니다. 물론 그 뒤에 한 달 뒤에 김일성이 죽음으로써 그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으나 그때 북한의 핵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카트가 등장해가지고 그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일릭을 한 역할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카트는 아주 이름 없는 정치인이었지만은 워터게이트 사건 등등 해가지고 미국 여론이 반전 여론 왼쪽으로 돌아가는 그 틈을 타서 1976년 선거에서 포드 대통령한테 이기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거운동을 할 때 공약을 했습니다. 한국은 인권 탄압 국가다. 그러니까 인권 외교란 말을 들고 나왔어요. 징벌적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징벌적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미국의 안보가 흔들리는 거죠. 미국의 세계 전략이 완전히 펑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더 큰데 그런 이상한 공약을 내세워서 당선이 되니까 그걸 추진합니다. 더구나 요사이 한국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느닷없이 원전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하니까 지금 그게 맞춰가지고 무리를 막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먼저 결정을 해버리면은 그것을 바로잡는데 시행착오가 많이 걸리고 거기서 국력 소모, 국론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나쁜 정책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공약이. 77년에 취임을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좋다. 나가려면 나가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아마 작심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이제는 한미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미관계가 나빠지고 카트가 계속 한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니까 한국의 이 민주화 운동가들은 또 카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카트에 의지하게도 됐죠. 여기서 11.6 사건이 일어나는 어떤 조건이 배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하나 자료가 있습니다. 1977년 5월 22일입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비서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카트를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게 옆에 있던 비서관이 받아 적은 겁니다. 한국에 어떤 인권 문제가 있는가 하고 미국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물으면 그들도 대답을 못합니다. 인권 침해란 법에 의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탄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헌법에 따라 삼심을 거치고 그것도 공개리에 외국 기자들한테까지 방침을 시키면서 법으로 확정해서 처벌하는 것을 어떻게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는가 말이요. 지난번 울프 의원도 스나이더 대사도 카트가 한 이야기니까 미국의 체면을 봐서 제스처라도 해달라고 내게 말했는데 내가 제스처를 할 것이 있어야지. 지금 잠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전에 민청항령 사건과 같이 개과천선하면 사면 될 수도 있는 것이요. 반체제 사람들이 콧대를 높이는 것은 바로 미국 사람들 때문이야. 미국에 도움이 안 된다고 느낄 때라야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놓아줄 수 있지. 이 기회에 그 사람들의 4대 근성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외세에 의존하는 근성을 버리지 않고는 진정한 자주 독립국민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한국에 평화가 정착되거나 적어도 국계를 확실히 능가할 힘이 생길 때까지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 좋지. 그러나 그들이 일방적으로 간다고 했소. 한반도의 안보는 한국만의 책임인가? 한미 양국의 공동 책임입니다. 그들이 떠나가더라도 장비를 넘겨주고 공군력만 증강한다면 유사시에 우리 힘으로도 능히 적을 막을 수 있어요. 나는 월남 사태 때 이미 주한미군 철수를 예상했어요. 모든 정세로 보아 북괴가 남침해도 중국, 소련이 병력 지원을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힘이 강해지면 오히려 중국, 소련이 북괴의 남침을 견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당의 전술입니다. 내년에 프랑스에서 장갑차 150대를 도입하고 가을에는 서해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할 것입니다. 이번에 하비버 미 국무차관이 오면 핵을 가져가겠다고 전술핵이 모입니다. 핵을 가져가겠다고 얼음종을 놓을 텐데 가져가겠다면 가져가라지. 그들이 철수하고 나면 우리는 핵을 개발할 생각이요.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본심이 나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좋다. 그러면 우리 핵무기 개발하겠다. 이 77년인데 76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을 준비를 하다가 미국의 압력을 받아서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을 빼면은 우리 핵 개발하겠다 하는 생각을 딱 굳히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지가 그 뒤의 한국 대통령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게 참 통탄할 일입니다. 자, 이 카터 대통령은 이 한국에만 이렇게 괴롭힌 게 아니에요. 이 인권 외교와 인권을 결합시키면 이게 도덕적 문제가 되는데, 이 외교라는 것은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지 도덕론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이분이 카터가 어쨌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위선적 평화론자인데, 이걸 외교에 도입을 하니까 여기서 정권이 하나 또 무너졌습니다. 이란의 팔레비 정권입니다. 이란의 팔레비 정권은 이란을 근대화하는데 박정희처럼 아주 정열적으로 들어가서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발을 한 이슬람 원리주의자, 즉 호메이니가 1978년, 9년 사이에 파리에 있으면서 이슬람 세력을 선동해서 반정부 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카터는 팔레비를 압박을 했습니다. 팔레비의 인권 탄압, 팔레비의 비밀경찰의 고문, 이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가지고 팔레비에 대한 지지를 사실상 미국이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란의 군부가 이슬람 원리주의자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것도 쿠데타를 못하게 했어요. 결국 호메니의 집권을 도운 것이 카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호메니가 집권한 다음에 카터한테 고맙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바로 미국 대사관,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들어가서 52명의 대사관 직원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 인질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1년 더 걸렸어요. 이 기간에 카터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인질 석방도 못한, 드디어 이 카터의 이 섣부른 인권 외교가 파탄나는 것을 바로 유권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을 뽑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선적 외교 정책이 결국은 본인의 정치적 몰락을 불렀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에 김재규에 의해서 시해되는 데도 그 미국이 지시했다든지 뭐 미국의 공작이 있었다는 것은 다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한미 간의 관계가 나빠졌다. 특히 인권 문제, 주한미군 철수로.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상당히 고무되었다. 그 영향을 받은 김재규도 박정희를 소면은 정권을 잡을 수도 있겠다는 망상을 좀 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민주화가 대세라고 하는 이 시대적 흐름에 본인이 세뇌된 면도 있고 해서 카터와 박정희의 불화가 이 11.6 사건의 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해 6월에 카터가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 만남이
그렇게 화기애애하지 못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동안에 카트로부터 당한 마음이 남아서 회담을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거의 1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안보 강연을 했습니다. 카트 앞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왜 안 되느냐? 한국군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카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화가 나가지고 옆에 벤스 국무장관이 있었는데 이렇게 메모를 했다고 그럽니다. 5분 안으로 저자의 말이 끝나지 않으면 나는 나가버리겠다고. 이렇게 아주 어렵게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저런 걸로 해가지고 카트와 한국은 참 이게 악연인데 또다시 이 판국에 나와가지고 평양을 방문한다? 평양을 방문해서 이상하게 생긴 리틀 라켓맨을 만나가지고 무슨 합의를 이룰 건지. 지금 카트는 나이가 90 넘었습니다. 손잡고도 안 되는 김정은을 만나러 간다? 만나서 뭘 할 건지 하여튼 두고 볼 만한 일이 하나 생겼는데 뭐 다행히 트럼프가 그것을 허락할 일은 만무하고 어쨌든 미국에도 카터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한국에도 있듯이 이 위선적 명분, 위선적 평화론자는 항상 평화를 깨는 역할을 한다 하는 관점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